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국방뉴스는 성탄 연휴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2015년 한 해 국방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국방부를 비롯해 각군 현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직접 취재하고 소식을 전해준 기자들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윤현수 기자 그리고 오상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기 전에 두 분께 먼저 올 한 해를 좀 정리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남는 일들이 무엇인지 묻고 싶은데요. 먼저 윤현수 기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아무래도 지난 8월 있었던 북한의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로 인해서 위태로웠던 순간에도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줬던 우리 군의 모습에 더 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투철한 우리 젊은이들의 애국심과 국가관 또한 확인할 수 있었던 아주 의미 있는 해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요, 이 국방부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다양한 국방 정책들을 아주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저는 그 제주 민군 복합항이 완공될 즈음에 가서 이제 현장을 취재했었는데 그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하나씩 다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본격적으로 그러면 2015년 국방 10대 뉴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로 판명되었다. 지난 8월이었죠. 북한의 지뢰와 포격 도발이 이어지면서 남북한 간의 긴장이 최고조로 올랐을 때 우리 군은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윤현수 기자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나 2030 세대가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달라진 안보의식을 보였다는 평가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남북한 간 무력 대결이 극과 극으로 치달으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는데요. 이런 긴장 국면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030 세대들의 생각이 아주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언제든 전쟁이 나면 총을 들고 싸운다는 결의에 찬 반응과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안보관이 변하면서 이들을 신안보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안보세대는 위기 상황에서 개인보다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는 2030 세대를 일컫는 말인데요. 신안보세대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론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TV 화면을 통해 전달된 두 동강난 천안함과 불타는 연평도의 모습은 젊은 층에게 이젠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안보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기폭제가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올해 개봉한 연평해전 영화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당시 전역을 연기한 장병이 88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장병들의 평균 나이가 21.7세였다고 들었는데요. 네, 나이는 어릴지 몰라도 정말 그들이 보여준 행동들은 존경스럽고 국민들이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대한민국 용사들이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만들어진다는 말처럼 평소에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찾기가 힘든데요. 후임을 두고 떠날 수 없다는 선임들의 뜨거운 전우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래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때쯤 더욱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북한의 도발은 사실 젊은 세대는 나약하다는 편견을 깨고 우리 사회를 더욱 단단히 결속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명백하게 실패한 도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015 국방 10대 뉴스, 이번엔 다음 얘기를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2015) 국방 10대 뉴스 두 번째는 병역문화 혁신의 가시화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서 전해드린 신안보세대 등장의 가장 큰 배경으로 이 병역문화 혁신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동부전선 GOP 총기 사고와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건으로 시작된 병역문화 혁신. 올해 드디어 세부 실행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상영 기자가 그 성과를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네, 이 국방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병역문화혁신 추진 과제가 무려 90개 과제나 됩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 열린 사회와 또 소통하는 그런 열린 병역문화 조성 이 분야 중에서 SNS와 인터넷 카페를 통한 이 소통 체계 구축이 가장 효과를 많이 드러냈는데요. SNS 소통 채널 운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밴드에 가입한 병사 가족 중에 97.3%가 부모와 부대 간의 소통이 잘 된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안심도는 97%, 그리고 부대에 대한 신뢰 향상은 96.4%로 이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고충 신고 체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복무 부적격자 심사 강화 등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국방 헬프콜 체계 개선인데요. 상담관 13명을 두고 주간에는 4개 회선, 야간에는 2개 회선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전반기 대비 3.1배의 이용 인원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병무청의 경우에는 또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하고 징병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해서 현역 처분율이 감소됐고요. 이병부대의 귀가조치 인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4%가 증가해서 복무부적격자의 입대 차단 효과도 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도 이 취재를 다니다 보면 부모님하고 이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밴드로 행정관님하고 이렇게 직접 카톡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SNS를 통한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병역문화혁신을 위한 또 여러 다양한 시범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네. 부대 시설 관리 업무를 민간 영역으로 전환한 것이죠. 뭐 이런 것과 함께 경호지 화상 원격 진료 시스템이라든지 국방 재능 기부 은행 이런 것들이 이제 시범 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요. 이들은 이제 올해 사업을 완료하는 과제들로 이달까지 체감도를 평가해서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이 병역문화혁신을 위한 노력 사실 올해로 끝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2016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고 더 좋은, 더 많은 성과들을 낼 것으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2015년 국방 10대 뉴스 세 번째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전 장병의 팔에 태극기가 부착됐잖아요. 네, 이것도 군의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윤현수 기자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8월 1일부터 전 장병의 오른쪽 팔에는 태극기가 부착이 됐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투복에 태극기를 부착해 폐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투복에 태극기를 폐용하고 있는 한미연합사 한측 장병과 해병대 그리고 해외 파병 장병들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태극기 폐용이 장병들의 건강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병역문화 조성과 정신전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저나 고아라 중위는 사실 태극기 폐용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폐용을 하는지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주시죠. 네, 태극기는 디지털 무늬 전투복과 방상 외피의 우측 어깨 그리고 재봉선 아래 또는 팔주머니 덮개 위치에 부착하도록 했는데요. 규격은 국기법 시행령에서 정한 3대2 비율을 적용해 가로 8cm, 세로 5.3cm가 되게 했는데요. 국방부는 태극기를 부착할 수 있는 벨크로를 모든 부대에 보급을 했습니다. 시행 첫 해인 올해 태극기와 벨크로 비용 등을 포함해 약 37억 원이 소요됐고 내년부터는 연간 약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탄 연휴 특집 2015 국방 10대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되돌아본 2015년에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력 증강 사업들도 여러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는데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천무를 전력화한 소식이 있었죠. 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대화력전 능력을 크게 강화시켜줄 차기 다연장 발사체계 천무가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천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1,314억 원이 투입돼서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미래 전장에 부합하는
포병의 차세대 주력 장비인데요. 천문은 구룡보다 사거리를 2배 이상 늘려서 북한의 사정권 밖에서 아군의 피해 없이 공격 원점과 중심 타격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장 3배 면적을 단숨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고 있는 천문은 앞으로 방산 분야 수출 증대에도 아주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형 공격 헬기 아파치 가디언의 출고식도 올 한 해를 장식을 했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재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아파치 가디언은 길이가 17.73m, 높이는 3.87m, 최대 이륙 중량은 10.1톤이고 최고 순항 속도는 시속 261km입니다. 헬파이어 16기와 스팅어 미사일 4기를 동시에 무장할 수가 있고요. 70mm 로켓 76발과 30mm 기관포 1200발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아파치 가디언, 한반도를 굳게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네, 아파치 가디언은 아파치 헬기 중 가장 최신 버전인데요. 네. 500MD 등 현재 우리군이 운용 중인 공격 헬기의 노후화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고 전투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치 가디언의 강점은 공대지 유도탄으로 원거리 타격을 통해 적의 지상군과 전차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아파치 가디언 1개 대대가 한 번 뜨면 전차 288대를 동시에 파괴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아파치 가디언 36대를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인데요. 한반도 하늘을 지키게 될 탱크들의 저승사자, 이들의 활약에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자, 2015 국방 10대 뉴스 5번째는 국내 응급 환자의 신속한 후송을 책임지게 될 의무후송 항공대죠. 일명 메디온 부대 창설인데요. 윤현수 기자가 계속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예하의 의무후송 항공대 메디온 부대가 지난 5월 창설이 됐습니다. 메디온은 의무와 후송, 그리고 헬기 이름인 수리온을 합한 합성어인데요. 격오지를 포함해 국내 응급 환자의 신속한 후송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북한의 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 당시 메디온 부대의 신속한 응급 조치로 김정원, 하재현 두 중사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메디온 부대의 헬기에는 환자 관찰 장치와 정맥 주입기, 심실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등 항공 후송용 응급처치 세트가 갖춰져 있고 군 우려진이 환자 발생 지역에 동승해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군은 6대의 국산 헬기인 수리온을 도입해 포천과 춘천, 용인에 각각 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형 다목적 국산 헬기 수리온은 그야말로 전천후로 우리 군의 주요 전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올해 중대한 분수령을 맡기도 했는데요. 네, 오상영 기자, 올 한해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KF-X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KF-X 사업은요, 다들 아시겠지만 공군의 노후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하는, 그래서 이제 전력을 보충하고 또 미래 전장 운영 개념에 부합하는 우리 성능을 갖춘 그런 한국형 전투기를 연구 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쌍발 엔진으로 오는 2025년까지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같은 해 9월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승인했습니다. 2001년 고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얘기한 지 무려 13년 만인데요. 총 사업비 8조 5천억 원 중에 60%는 우리 정부가 투자를 하고 나머지 40% 중에 20%는 카이와 로키드 마틴이 또 20%는 인도네시아가 부담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우리가 가진 기술력으로 과연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KF-X의 그 필요 기술 약 90%는 확보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사실 국산화 품목입니다. 이게 우리 기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9개의 대상 품목 중에서 현재까지 93개를 국산화 품목으로 확정을 했고요. 초도 양산 1호기 가격을 기준으로 약 그 65%의 국산화 목표를 달성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이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그 21개 기술과 올해 초에 미국으로부터 이 이전을 거부받은 그 4개의 핵심 기술이 사실 문제인데요. 하지만 이 연구 개발을 주관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설명에 따르면 핵심 체계 통합 기술이 4개 기술도 국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A사 레이더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KF-16 전투기하고 수리온 헬기, 그다음에 FA-50 경공격기 등의 이제 기존 무기 체계의 항공 전자 장비를 장착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런 기술을 유사 기술을 또 활용해서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다른 3개의 그 체계 통합 기술도 운용 개념이 같기 때문에 핵심 소스 코드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일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처럼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5 국방 10대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7번째는 우리 군의 또 한 가지 수건 사업이죠. 바로 제주 민군 복합항의 완공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오상현 기자 말씀해 주시죠. 언제쯤 완공될 예정인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11월쯤에 그 완공돼가는 현장을 보고 왔는데 늦어도 내년 2월 초면 준공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11월 중순에 가보니까 정말 항만공사는 한 96% 정도가 진척이 됐었어요. 그리고 육상공사는 한 83.1% 그리고 민군 공동시설이라고 있거든요. 이 복지시설 같은 것들, 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93.8%의 공정률을 보여서 역시 마무리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제주 민군 복합항도 꽤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간의 과정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민군 복합항에 대한 논의는 사실 KF-X보다 좀 더 오래된 얘기입니다. 1993년 12월에 합동참모회의에서 처음으로 소요가 반영이 됐고요. 2006년에 그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2007년에 해군기지를 강정마을에 건설하기로 결정을 하고 2010년에 항만공사에 착공을 했는데 이때 사실 그 지역 주민과 또 활동가들과 이런 좀 갈등이 좀 많이 있어서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런 소요 제기 후에 사실 22년 만에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군에서 지금 바로 활용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네, 언제나 그렇듯이 군은 신속 정확합니다. 네, 민군 복합항에 대해 먼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류부두 2.4km 구간과 1km의 방파제에 함정 20척이 계류할 수 있고요. 외곽 방파제 1.5km에는 15만 톤급 크루즈 2척을 동시에 계류시킬 수 있습니다. 또 육상에는 제주기지전대 본청과 병영생활관 등 이 기지시설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 주민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복지 편의시설도 갖춰놓고 있습니다. 작전 수행을 위한 준비 정말 차근차근 잘 진행을 했는데요. 함정에 대한 계류 시험은 모두 마친 상태고요. 네, 이달 1일에는 해군 제주기지전대를 창설했고 22일에는 부산의 7기동전단이 제주 민군복합항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서 본격적인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주 민군 복합항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앞으로 잘 완공이 돼서 우리나라의 남방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고 또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잘 수행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올해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바로 이 메르스 사태입니다. 마땅히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군과 정부가 함께 메르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보탰죠. 네, 지난 5월 20일입니다.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국방부는 6월 19일 메르스 위기 극복을 위한 군 의료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군 창설 최초로 민간 병원에 파견을 시켰는데요. 인력이 부족했던 민간 병원에 투입된 군 의료지원단은 정말 담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대원들은 사스와 조류 인플루엔자, 에볼라 바이러스 등 긴급 구호에 참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무 지원을 펼쳤습니다.
네, 국내 메르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각 부대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정말 한마디로 뭐 사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국방부는 메르스의 그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국방부 상황대응팀을 비롯해 전국 4개 팀의 중앙역학조사반은 현장 실사와 유선조사 등으로 강도 높은 예방관찰 대상자 격리를 진행했고, 또 환자 발생 지역 인근 부대 장병에 대한 휴가와 외박, 외출, 면회 통제, 부대 출입자 전원 체온 측정 등 철저한 부대 관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메르스 환자는 확진 환자 1명과 의심 환자 9명이 발생했지만 모두 완치가 됐습니다. 네, 메르스도 있었고 올해는 사실 또 좋은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전국 강수량이 예년 대비 5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40여 년 만에 최악의 가뭄도 있었습니다. 네, 40여 년 만에 찾아오는 가뭄은 메르스 이상의 재난이었습니다. 쩍쩍 갈라진 논바닥을 보면서 타들어가는 농심을 보듬기 위해 우리 군장병들은 역시나 구원 투수를 자처했는데요. 육해공군 장병들은 전국의 가뭄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해 물 보충을 도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가뭄이 절정에 이르렀던 7월까지 우리 군은 장병 7,900여 명과 장비 1,900여 대를 투입해서 농작물 급수와 저수지 준설 작업을 지원을 했고,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대별로 생활 속 물절약 운동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가적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은 국민의 군대로서는 당연한 그렇습니다.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장병 모두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창조적 리더십을 확산해야 되겠다. (2015) 국방 10대 뉴스 이제 9번째입니다. 오상영 기자, 이번엔 창조국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그 개념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요? 그렇습니다. 창조국방은요, 이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국방 업무 전반에 융합해서 도약적 변화를 이루고 또 이를 통해서 새로운 국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요. 궁극적으로 전쟁과 국방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이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4가지입니다. 창의적 군사력 운영 개념 창출, 또 개념 기반의 선도형 군사력 건설, 고효율의 선진적 국방경영 실현, 민군 상생의 융합 생태계 조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좀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세분화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핵심 키워드 하나씩을 딱딱 짚으면 아마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그 창의적 군사력 운영 개념 창출의 핵심은 바로 비대칭 전략을 발전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전장을 지상과 해상, 그다음에 공중, 우주, 사이버 공간 이렇게 5개로 나눠서 이 각 전장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개념 기반의 선도형 군사력 건설인데요.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동시와 통합입니다. 앞서 설명한 그 5개의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사람, 정보체계, 그다음에 무기와 장비, 자원관리 이 4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적합하게 통합되고 또 동시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를 위해서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고효율의 선진적 국방경영 실현을 위해서는 핵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맞춤형 그 국방기획관리 체계를 일컫는 건데요. 여기서 쉽게 말하면 사실 이 자료를 새로운 것이든 오래된 것이든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 빨리 찾아서 이것을 바로 적용을 해서 국방 관련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민군 상생의 융합 생태계 조성은요. 상생이 키워드입니다. 상생. 민과 군이 사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뭐 상당히 많잖아요. 연구개발이든 아이디어든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면 다 공유를 하겠다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위해서 가칭 창조행진이라는 이런 내외부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서 창의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또 인력과 예산,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대로라면 누가 언제 무엇을 할지까지는 결정이 된 것 같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지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5 국방 10대 뉴스 마지막은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오상현 기자가 계속 전해주시죠. 네. 120여 개국에서 8,700여 명의 젊은 군인들이 참가해 열전을 펼쳤던 대회가 마무리된 지도 벌써 3개월이 다 돼갑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치러진 이번 대회는요,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첫 국제 군인 체육대회였습니다. 사실 그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큰 대회를 유치하고 치른다는 사실에 주변의 그 우려도 적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민관군이 합심해서 차근차근 대회를 준비한 결과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서 저비용으로 세계적인 대회를 잘 치를 수 있었다는 그런 것을 증명한 대회였습니다. 네, 저희 국방뉴스에서도 사실 실시간으로 계속 메달 순위도 그렇고요.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얻은 성과가 있다면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계군인 체육대회는 저비용, 고효율로 치렀다는 점에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성과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특히 그 선수들의 숙소인 이동식 캐러번이 있었죠. 이게 이제 35억의 예산만을 투입해서 약 75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 그런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뭐 편의성과 예산 절감이라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죠. 이번 대회가 끝나면서 이 캐러밴이 그 일반인들에게 모두 분양이 된 것도 사실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역대 최고인 4위의 성적을 기록한 것도 성과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는 4위를 차지했는데 다음 대회에서는 3위, 2위, 1위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윤현수 기자, 오상현 기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방뉴스는 성탄 연휴 특집으로 2015 국방 10대 뉴스로 함께했는데요.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우리는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유독 올해만큼은 우리 군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네, 우리 군은 지금까지 계속 변화 발전을 해왔고 그 변화와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다가오는 2016년에는 우리 군에 더욱 신뢰받고 나아가 존중받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네, 이것으로 성탄 연휴 특집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